처음에 제가 이 당대표를 맡는 것에 대해서 뭐 가족들도 다 반대를 하고 저도 전혀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힘들게 참 어렵게 마지못해 결정을 해서 떠맡다시피 당대표를 맡았는데 제가 주저했던 것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당의 그 지금 입장이라든지 정치적 그 상황은 훨씬 더 생각한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한 가지 약간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의욕을 잃지 않고 쭉 밀고 나가겠다라는 그 의욕이 시간이 갈수록 많이 생기는 것은 우리 그 당원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당원들보다도 열정적이고 그 적극적이어서 그리고 이 참여적이어서 그런 그 당원들의 그 이 관심과 헌신과 응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저는 하여튼 저한테는 엄청난 그 추진력에 또 활동력에 그 에너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당원 동지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 대표님 잘 모르시지만 그 새누리 창당 전부터 예. 제가 관심 깊게 네. 그 지켜봐왔고 또 많은 분들이랑 함께 해왔어요. 네. 그 부분 창당 주역들과 그런 측면에서 지난 총선에서의 어떤 이 새로운 미래의 좀 패퇴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를 위해서라도 그 이후에 합류하셔가지고 아마 그 서울의 동작에 질 줄 알면서도 전 이길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왜 그렇게 생각했죠? 우선 제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전이었는데 지지도가 한 20% 안팎이 나왔어요. 현실적으로. 민주당 제가 전병헌 말고 제가 아니 전병헌이 무소속 전병헌이 예. 20% 나왔다고요? 예. 전병헌이 20% 정도 안팎으로 나왔고 이거는 저 조사뿐만 아니라 국힘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그 민주당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그 무소속으로서 또는 제3당으로서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그런 그 평가를 받았고 저도 역시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새미래의 입당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우리 지역에서 3번 나와서 3번 다 당선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8대 때가 제일 어려운 선거였는데 지역의 그 반응이나 분위기가 그때 못지않게 좋았어요. 그 사람이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은 이렇게 다녀보면 알잖아요. 유권자들과 악수도 하고 인사를 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열심히만 하면 되겠다. 물론 이제 서울 지역에서 제3당이나 무소속이 당선되는 거 굉장히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열심히 하면 뭔가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을 가졌고 그때 MBN하고 YTN에서는 3파전으로 그렇게 취재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이제 새미래가 여러 차례 약간 시행착오도 겪고 그다음에 제3지대 정당들이 좀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그 가졌던 기대가 자꾸만 이제 빠지면서 저도 함께 그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제가 선거 끝나고서 제가 이제 동네를 저는 선거 끝나고서 제가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하나도. 왜? 이번 선거는, 평가를 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이른바 윤석열 심판 광기의 선거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건 누가 오더라도 어쩔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자위를 하면서 이제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근데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찍으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찍었는데, 자기 애들은 나중에, 민주당으로 돌아갔다든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투표 며칠을 앞두고, 이게
분위기가 바뀌었구나. 결국은 윤석열 심판이라는 대명제에 모든 이 이슈나 쓰나미처럼 예,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 그럼 혹시 복귀를 하자면은 새로운 미래하고 개혁신당하고의 어떤 분열 만약 이게 없으면 어찌 됐을까요? 저는 그게 없었으면 지금 나타난 결과보다는 나았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번 총선에서의 가장 큰 변수는 제가 볼 때는 조국신당이라고 생각해요. 조국신당이 제3지대의 그 영역을 상당 부분 차지해버렸고 그 영역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반윤석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그런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그리고 윤석열 그 정부 실패와 무능에 대해서 그 극단적인 그 혐오감을 갖고 있는 국민 정서를 제대로 자극했다. 그래서 이게 그 조국신당이 가장 제3정당으로서 약진을 했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민주당이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독선적인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결과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조국 신당 하고 그 민주당은 사실 지역구 후보를 안 내면서 한 팀이었죠, 한 팀. 네, 그죠? 그렇게 했죠. 서로 한 팀이니까 서로 상승 효과가 있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대 양당의 어떤 기득권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삼지대의 필요성과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다면은 조국 신당은 그 컨셉하고는 달랐잖아요.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을 제대로 저격해서 거기서 힘 입은 거지 본래 삼지대 30%에 달하는 국민들 지지하고는 다른 컨셉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지대를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국 신당이 그 지지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삼지대라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에 있어서 허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삼지대라는 것이 제3당이 필요하다. 이런 그 차원의 그 인식이 아니라 국힘당도 싫고 민주당도 하는 거 보니까는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거기서 양당 내지는 양극 체제에서 그 자기의 그 해답이나 정답을 못 찾는 사람들이 튕겨져 나와 있어서 모여져 있는 것이지 그것이 꼭 어떤 그 제3지대가 필요하다, 제3정당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수요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당 부분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이 우리나라가 보다 더 이 다양화되고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그 다극화가 됐으니까 다당제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 학술적으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3지대로는 상대적으로 이 민주당도 싫고 국힘당도 싫은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제3정당이 필요하다. 싫기 때문에 제3정당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소극적인 것이지 얘는 아니고 이런 정당이 필요하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건 어떤 기존 정치 세력과 기존 정치권에 대한 그 소위 말해서 염증과 혐오 그리고 짜증 거기서부터 이게 튕겨져 나온 그 수요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고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이것을 결집시키려면은 특단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특단의 무엇인가를 만들기에는 신당 창당의 과정이 너무 짧았고 메시지도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짧고 또 서로 합정 연행하는 과정에서 의견과 주장이 안 맞아서 또 합쳐졌다 갈라지고 이런 과정에서 이른바 제3당이 좀 국힘당도 말고 민주당도 말고 좀 새로운 신선한 정당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 정치판이 이렇게 기대를 했던 사람들도 그 기대를 다 저버리고 다 빠져버리고 결국은 조국 신당이 윤석열 정권의 실패와 무능을 정복으로 저격하는 거기에 자극받아서 그게 말하자면 스모킹건이 돼서 이 심판의 열기가 도화선이 됐고 그 심판의 열기가
그 민주당의 압승을 가져오게 됐다. 전 그렇게 보죠. 이제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거는 결국 이게 새로운 미래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런 정당, 이런 당이 제3지대 신당으로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제대로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미래가 그 길을 가느냐,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앞으로 예측되는 그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등등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다시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재건하느냐, 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양쪽 길은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지대당은 제가 그전에도 우리나라 한국 이 현대 정치사에서 보면은 국민당, 자민련, 국민의당 전부 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거나 정주영 국민당처럼 어떤 막강한 자본의 힘에 의해서 그 3당이 성공했지, 총선에서. 그 나머지는 성공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이게. 그렇다면 새로운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도 여기에서 답을 얻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그거는 저는 그 부분이 서로 양자택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지금 그 한국 정치의 구조나 상황이 예. 민주당이 전통적인 민주당,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김대중의 정신과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한 그리고 합리적인 대화를 갖춘 민주당이라는 그 포지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시장에서 일탈돼 있다. 근데 아직까지 민주당 그 이재명과 이재명을 둘러싼 이른바 이 어버이 수령을 외치는 그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고 그 유권자들도 아직 거기까지 그 인식까지는 아직 덜 하고 있다. 왜냐면 캠페인이 지금 없기 때문에 네. 국힘당과 윤석열의 무능과 그 이 실패 그리고 국힘당의 그 이 무책임과 실패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반사적인 과정에서 민주당 쪽에 지금 이렇게 힘이 쏠려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근데 실제는 민주당은 이미 전통적인 그 어떤 그 합리적 그 진보 내지는 중도 좌파 정당으로서의 노선을 이미 이탈해 버렸다. 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기보다도 민주당의 과거의 그 포지션, 즉 합리적인 그 진보 내지는 개혁적인 중도 좌파적인 그런 노선을 그 새롭게 견지하고 깃발을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그 철로는 어떤 그 열차도 지금 올라가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올려놓는 게 굉장히 중심이고, 그 철로가 바로 그 민주당과 국힘당이 아닌 제3정당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본적인 시드머니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정통 민주당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새로운. 그렇죠. 정통 민주당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어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에서 지금 그 소위 아이폰 시대로 아이폰 시대에서 지금 AI 시대로 그냥 신속하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그 미래로 신속하게 변화가 되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당연히 정당도 이런 그 빠른 그 사회적 변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빠르게 변하는데 새롭게 적응하는 그런 노선과 정책 그리고 이념들이 더 진화돼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노선은 기본 레일은 지금 민주당이 그 전통적인 그 가치와 노선에서 일탈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빨리 차지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그 대표님한테 많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뭐냐면은 저는 지금 민주당 또 지난 그 20대 대선 정권 교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 대선 백서 또한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음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도 난 이거 분명히 짚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 책임론과 이재명 후보, 그 본인이 대선 후보였으니까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 일단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 뭐 윤석열을 만든 건 문재인이었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등의 정책 실패가 문재인 촛불 정부를 많은 사람들을 또 헷갈리게 했다, 예.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촛불 정부를 탄핵을 만든 그 막강한 80%의 힘과 그 21대 총선에 압도적인 의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정권 재창출 실패한 거잖아요. 그럼 그 1차적 책임은 저는 문재인 정부 정권 재창출을 못한 문재인 정부 있다 보고 그게 정무수석이었잖아요. 네.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네, 첫째, 네. 내가 정무수석을 밀려나지 않았더라면 네. 나라꼴이 그 문재인 정부가 네. 이렇게 정권을 속수무책으로 뺏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 제가 정무수석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당에 돌아와서 당을 책임 맡아서 대선을 치렀다면 저는 정권을 충분히 재창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지금도 그 자신감과 여한이 있어요. 예. 그리고 누구 잘못이냐? 저는 기본적으로요, 이 정권을 창출하는 실패한 주체가 전임 정권 탓을 하는 것은 난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30년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도. 자기의 잘못이에요. 김수환 추기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는 운동을 했잖아요. 자기부터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자기의 책임을 온통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이런 희한한 이 정치 구조와, 그리고 그것을 앞장서서 또 떠넘겨주는 그런 극성 팬덤들이 지금 한국 정치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물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40% 이상의 지지도 4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럼 문재인 지지도에다가 플러스해서 자기 민주당의 대선 후보 내지는 민주당의 독창적인 나름대로의 노력에 의한 플러스 5% 정도만 했어도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히려 지난 대선에서는 지난 대선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난 대선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거는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지 과거를 선택하는, 특히 대선은 더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선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이 우리 폴리뉴스에서도 여론조사 한 것도 있고 또 갤럽 여론조사도 있고, 그래서 지난 대선의 어떤 유권자들의 선택에 대한 포지션, 이런 것들 분석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다 살펴보세요. 보면은 철저하게 지난 대선은 누가 더 좋은 후보냐, 누가 더 한국 미래를 밝게 하느냐의 선거가 아니고 누가 덜 나쁜 후보냐 라는 이상한 선택의 싸움이었고, 즉 비호감 경쟁 구도였다. 결과적으로는 비호감 경쟁에서 이재명이 윤석열한테 압도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40%대의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근소하게 0.73% 차이로 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2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박근혜하고 졌을 때, 그때 제가 현역이었죠. 현역이면서 저는 그 당시에 대선을 제가 6번째 치르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선대본부라고 해서 선대본부장에서 말석에 앉아서, 나는 정세균 이 대표와의 정치적인 신의관계 때문에 문재인이 후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알면서 정세균
그 당시 대표를 그 시종일관 밀었죠. 그러고 나서 이게 다른 캠프까지 다 이렇게 융합해서 확장적으로 캠프를 구성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상 이제 정세균 캠프의 좌장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아주 말석에 딱 그렇게 꽂아놨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나는 지난 2012년 대선이 6번 대선을 속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또 치러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엉터리 같은 선대보면 난 난생 처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문재인이 박근혜한테 떨어지겠어? 라는 설마를 가지고 약간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2012년도에 이게 딱 결과가 딱 그렇게 나온 걸 보고 저는 다른 사람들은 이길 줄 알았다가 져서 멘붕이었는데 저희 멘붕은 너무나 최선을 다하지 못한 선거로 해서 졌다라는 그 자괴감 때문에 그래서 저는 멘붕이 왔었어요. 그리고서 그때도 그냥 얼렁뚱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걸 제가 악을 썼죠. 그 당시에 제가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해서 이게 왜 대선 평가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대선 평가단이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2012년 대선에 대해서 대선 평가단에 참여한 유일한 현역 의원이었어요, 제가. 근데 이번에 이재명과 윤석열 대결에서 대선에서 졌잖아요. 지선에서는 더 크게 졌잖아요. 0.73%에서 근소하게 진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선에서는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에서. 그렇게 해놓고서 지선도 평가 않고 대선도 평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온통 자기하고 예비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이낙연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냥 울타기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당이 과연 희망이 있는 당인가 앞으로 좀 굉장히 회의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새밀에 돌아서 저보고 총선 백서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처음엔 안 한다고 그랬죠. 나도 선거 치느라고 약간 쇼크는 받았고 방전이 된 상태에서. 근데 계속 요청을 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그 총선 백서위원장을 맡았어요. 왜 맡았냐? 이 새로운 미래가 총선에 등장하기까지 과정은 대선 패배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 이 총선 평가에 새미래당 총선 평가에 대선 평가와 지선 평가를 같이 넣어야 되겠다. 절반 가까이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지난 대선이 마치 이낙연이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해서 진 것처럼 특히 호남 사람들이 호남 유권자들이 그런 개딸들과 이재명의 가스라이팅에 당해가지고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걸 좀 밝혀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미래당 총선 백서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절반 가까이를 대선과 지선에 대한 스페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죠. 그래서 빠르면 내주 중에 이제 이걸 인쇄를 해서 인쇄해서 발간을 할 생각이에요. 배포는 안 했어요. 예.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참 비겁하고 비루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설사 이낙연 때문에 졌든 문재인 때문에 졌든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악을 쓰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선거의 시작과 끝은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선거를 중심으로 치러왔던 그 중심 세력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왜 변방에 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 책임이라고 끌어다가 그렇게 치사하게 말이지 핑계 대고서 다른 사람들한테 둘러 씌우느냐 이런 아주 난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어요. 예. 하여튼간에 대표님이 좀 이렇게 개인적인 걸 떠나서 예. 그러면 정권 교체에 40% 이상 지지율을 유지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그거는 뭔가에 대해서만 좀 짚어달라는 거죠. 예. 근데 저는 부동산 정책은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나오고 난 뒤에 제가 2010
2017년 말에 나왔는데 2010 제가 나오고서 한 달 정도 뒤쯤에 그 이른바 그 저기 임대 사업자들 있잖아요. 저 아파트 임대 사업자들한테 그 주택 그 임대 사업자들한테 그 여러 가지 그 규제나 제한을 특히 그 금융 주담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완화시켜 버렸어요. 23번이나 조치가 있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2018년도 초에 2018년도 상반기에 1, 4분기에 부동산 사업자들에 대한 그동안에 있었던 금융 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서부터 난 이게 시동이 걸렸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 있었으면 그거는 내가 머리 싸매고 반대했을 거예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정부 수석으로 있을 때 청와대 그 수보 회의를 하면 이 부동산 이거는 정말 아킬레스건이다. 이게 지금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것만큼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온 뒤에는 이제 그런 이상한 난 굉장히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봐요. 사실은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기초로 해서 여러 차례 집과 아파트를 갖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또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또 돈을 빌려서 또 집을 사라고 그러고 그리고 모자르는 그 주택 공급을 갖다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이 많이 이 집을 사가지고서 임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기조가 좀 굉장히 잘못이고 착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잘못한 게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코로나 관리는 세계적으로 원톱으로 잘했잖아요. 그래서 21대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가 된 거죠. 부동산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공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특별하게 못했던 것은 부동산 정책 하나이고 그러나 그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엄청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부작용과 고통을 안겨주는 매우 중대한 정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코로나 방역과 관리를 성공적으로 해서 압도적으로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당에서 정책을 잘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그 21대 국회의원들 코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코돌이 그 코로나 덕에 운동도 않고 말이야. 코로나 방역 잘하니까 맨 처음에는 코로나 방역 엉망이고 개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막 이런 데서 막 엄청나게 터지니까 우리나라가 무지하게 잘하는 거구나. 국민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문재인이 말하자면 통치하는 여당에게 그때 상당한 그 표를 몰아준 것이죠.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준 거는 정책에서는 부동산이라면은 정책적으로는 내로남불, 추윤 갈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줬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청와대에서 밀려나서 정치적 수사를 받고 이제 인고에 나날을 보내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세균 총리하고 제가 나름대로 막역한 사이니까 정 총리한테 찾아가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좀 적극적이고 좀 공세적으로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근데 내가 이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조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큰 영향력을 못 발휘했죠.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현장의 정치인이었다든지
제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 한 1년 정도만 하려고 그랬으니까 1년 정도 하고 와서 당에 들어가서 당 대표를 제가 하고 있었다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아쉬움과 회한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정세균 총리도 그 다음 꿈을 이루는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았던 거고, 이낙연 총리도 이게서 자유롭지 못하다. 네. 총리를 하고 또 당대표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본인들도 특히 뭐 지금은 이낙연 총리가 새로운 미래에 지금 미래로서 지금 우리 대표님이 다시 대선 주자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거쳐야 될 과정 아닌가요? 네, 거쳐야 될 과정이죠. 근데 저는 새로운 미래가요, 지금 김종민 의원의 입장이라든지 일부 이제 전직 의원들의 생각이 저는 제가 누구죠?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대행 원내대표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 범민주 진영이라면 다음에 어떤 사람을 대통령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특정인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과정이. 범민주 진영이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곳에 방점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낙연 대표는 어찌됐든 범여권에서 구 여권 즉 범민주 진영에서 한때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지지도 1등에 후보였단 말이죠. 근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또 중상모략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경선에서 패배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상당히 입지가 축소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입지가 축소돼 있는 것조차도 우리로서는 범민주진영이 갖고 있는 대권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대권 자산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밀어내거나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지혜롭지도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권의 어떤 꿈을 가졌던 그런 우리 잠룡이라고 그러죠. 잠룡들에 대해서 그냥 내비둬라. 그냥 내비두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근데 우리 새로운 미래는 우리가 새로운 미래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잠룡은 이낙연이 유일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미래가 잘 재건해서 국민들한테 좀 관심도 받고 어느 정도 재건에 성공을 하면 이낙연 대표는 새 미래가 품고 있는 잠룡이니까 그것과 함께 이낙연 대표도 상처나 여기 부상을 어느 정도 치유를 받고 말이지 회복을 해서 다시 좀 지금보다 훨씬 나은 대권 잠룡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미래가 만약에 짜부라들면 새로운 미래가 이낙연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짜부러지는 거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미래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의 가치나 그다음에 정당으로서의 신선한 활동, 이런 노선,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지, 이낙연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미래가 재건돼야 된다.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을 다시 재기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사고는 본말이 바뀐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금방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지난 대선 이낙연 책임론 때문에 호남의 호남의 지지도가 툭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상모략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아마 발간될 백서에 그런 부분도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아마 좀 정면으로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첫째요. 왜 중상모략이죠? 왜 모략이냐면,
이낙연 대표가, 이낙연 후보가 경쟁자였던 이재명 후보를 열심히 돕지 않아서 졌다. 0.73%라는 격차. 1%만 더 받았으면 이겼을 텐데. 열심히 안 도왔다는 게. 열심히 안 도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과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낙연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코어표는 뭡니까? 호남 맞습니까? 광주 전남. 그 중에서도. 전북은 정세균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 광주 전남에서 득표율이 전국에서 최고였어요. 85%인 거 그래요. 예. 저 광주 전남에서 85% 몰아줬으면 됐지. 저 이재명 본인의 고향인 안동 내지는 TK에서 한 25%만 받았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광주에서 2%만 더 받아오지 라고 이낙연 탓을 하기 전에 자기 고향인 홈그라운드인 TK에서 20%만 받을 게 아니라 25%만 받았으면 이겼을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요. 그런 논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게 가짜, 이낙연 때문에 졌다고 하는 것은 가짜 프레임이다.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은 윤석열이 비호감이냐? 저 이재명이 더 비호감이냐? 비호감 경쟁에서 이재명이 이겼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선에서 이긴 거다라는 거예요. 지난 대선의 본질은. 두 번째는 마지막에 말이죠. 마지막에 김혜경 부인의 김혜경 씨의 법카만 없었더라도 나는 0.73%의 격차는 줄일 수 있었다고 봐요. 25만, 저는 김혜경 씨의 그 마지막 그 파이널 법카가 25만 표 이상을 뺏어갔다. 저는 그렇게 제 여러 가지 동물적인 감각이나 오랜 정치적인 경험,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제 대선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감각이에요. 그거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치사하고 비루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약간 치사한 비리, 뭐 이런 치사한 비리와 부정, 이렇게 국민들한테 인식이 돼서, 그래서 저는 23만여 표 차이로 졌잖아요. 네. 그게 30만 표 이상 마지막에 뺏어갔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최종적으로 비호감 경쟁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했고, 이겼고, 그리고 이긴 상태에서 그 부인의 이 법인카드 유형이 최종적으로 쐐기를 박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낙연이 열심히 안 도왔다? 그러면 광주 전남한테 가서 왜 당신들 이낙연이 열심히 안 떴어도 나를 도와줘야지 왜 요것밖에 안 줬습니까?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 가갖고서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나 찍고 싶어서 찍었습니까? 이회창 찍기 싫어서 나 찍었지,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지금 어느 지역보다도 광주 사람들이 이재명과 저 추정 세력의 가스라이팅에 속아가지고서 지금 이낙연이를 갖다가 일종의 마녀 사냥식으로 인민재판식으로 그렇게 지금 상처를 내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요. 네. 송영길 당대표가 홍영표하고 0.53% 차이로 이겼어요. 그렇죠. 당대표. 그게 그 당시 그 당대표 경선 룰에 의하면 대의원 한 50표 정도 된대요. 한 지역구에 대의원들이 한 6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지역구에서만 딱 돌아서서 여길 찍어줬으면 홍영표 후보로 대표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대선판이 바뀌어졌을 거라고 봐요. 근데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대표가 된 뒤에 1년에 쭉 그 과정을 보면 알지만 이미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짬짬이가 돼 있었다. 그래서 돼 있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해서 컨벤션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경선을 치른 거예요. 그것은 뭐 대장경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어찌됐든
이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는 컨벤션 효과가 대개 60% 정도 가는 거 아닙니까? 대개 이번에도 지금 보면은 그 국힘당이 그 이른바 그 자폭 경선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컨벤션 효과가 3~4% 이상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기 국힘보다도 경선을 2개월인가 3개월을 빨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경선을 빨리 해가지고서 컨벤션 효과가 기름이 쫙 빠진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거를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국힘당하고 국힘당의 경선하고 비슷한 시기에 해서 컨벤션 효과를 서로 상쇄하기도 하면서도 컨벤션 효과를 일부 가져와야 된다. 컨벤션 효과 3~4%가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무시됐어. 아, 시기를. 그거 일찍 했어. 2달 이상 빨리 했어. 그래서 우리는 컨벤션 효과가 컨벤션 효과도 없는 경선이었지만 컨벤션 효과가 설사 있더라도 2개월 동안 다 까먹은 다음에 국힘당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상태에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주 전략적인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시기의 선택이 왜 그랬느냐? 그건 이재명 후보가 1위로 가고 있을 때 빨리 서둘러서 후보를 확정지어야 된다는 조급함이 거기에 작용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송 대표가 뭔가 연루돼 있다. 그렇죠. 연관돼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총선배사들 이렇게 썼어요. 0.53%의 송영길 후보와 홍영표 후보의 0.53%의 그 격차가 최종적으로 대선에 0.74%의 패배를 불러일으키는 나비 효과가 됐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걸 제가 써놨어요. 이건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게 왜 짬짬이냐? 짬짬이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혹은 내가 본 건 아니니까 의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지선에서 딱 나오잖아요. 지선에서 송영길 대표가 자기 지역구를 이재명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서울시장으로 주거니 받거니 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선의 그 판세, 이 지방선거 전략적 지형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카드예요. 아무도 인천시장을 했던 분을 서울시장에다 갖다 놓는 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주 송영길 후보도 굉장히 잠재력이 높고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너무 서울시장으로 나오기에는 너무 빠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대다수의 민주당 내 중진들이나 대다수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둘이서 그렇게 해갖고서 지역구는 이재명이 받고 서울시장은 본래 김동연이 그 얘기를 하다가 송영길 주니까 김동연은 이거 얼씨구 좋다고 그러고서 경기도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서 지방선거 지형이 그렇게 된 거지. 근데 나는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졌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한 텀 쉬는 게 정치적인 관행이고 미덕이고 그게 그 합리적인 처신이지. 근데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또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난 가졌으리라 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선당 후사라면 경기도지사를 나갔어야 된다. 그리고 김동연을 서울시장으로 그냥 보내고. 그랬으면 경기도지사로서는 이재명 지사가 잘했다고 비교적 평가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나라를 운영을 하려고 중간에 임기 전에 절반만 채우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경험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한번 개조를 하려고 하다가 아깝게 졌는데 내 못다한 꿈을 경기도에서 남은
임기 동안 경기도에서 펼치고 그다음에 다시 도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경기도지사로 나가고 김동연은 서울시장으로 보냈으면요. 저는 대선 2라운드가 됐다고 봐요. 그러면 0.74%가 0.5% 정도나 이기기는 힘들었을지도 몰라도 이 경기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먹고 서울시장은 박빙의 싸움이 됐을 거고 그러면 서울시의 기초단체장들도 상당수가 됐을 것이고 경기도의 기초단체장들도 굉장히 선전했을 것이다. 그거 다 바뀌어버렸죠. 기초단체. 근데 이게 판이 완전히 최악의 판으로 이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대선에서 0.73% 진 정당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대선에서 100번을 양보를 해서 이낙연 때문에 대선에 0.74% 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지방선거는 송영길하고 이재명이 치는 거 아닙니까? 대선 때보다 압도적으로 졌잖아요. 그거야말로 책임져야죠. 근데 왜 그랬냐? 나는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요. 왜? 본인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사고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대선 말미에 내가 이번에 당선 안 되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복을 길을 쓰고 어떻게 해서라도 입어야 되겠다 해서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했던 분이 계양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인천 계양으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가 워낙에 유리한 표밭이니까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되짚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이낙연에 대한 이 비판이나 모략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거기에서 하나 더 하자면은 비호감 대선인 건 누구나 다 알고요. 근데 비호감 대선에 대장동 문제를 이낙연 대표가 쪽에서 줄기차게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도요. 어차피 선거에서는 다 나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털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당당하다면.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경선한 뒤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공세를 심하게 할 것이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자기가 나와서 직접 맞상대하면서 해명하고 그러고 나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해서 국정감사를 치른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게 이낙연 캠프에서 대장동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해서 대장동 문제가 불거졌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대장동 문제를 최초로 보도한 데는 경기신문이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경기신문에서 나온 거를 지금 나라를 놓고서 정권을 놓고서 수만 명의 이해관계가 걸린 이 정권 쟁탈전을 하는데 그런 어떤 숨겨진 폭발성 인화물질을 그냥 상대당에서 그냥 이렇게 잠복시켜주고 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고 봐야지. 그것 때문에 대장동 때문에 졌다 그러면 대장동이 없었으면 그럼 이겼으니까 대장동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재명 본인의 지금 검찰에서 그 의혹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대장동 개발로 인해서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자기 책임이죠. 자, 대표님이 되시고 난 이후에 연말까지 5% 네. 지지율을 해서 다음 수권정당 만들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민주당에 죄송한데 한마디만 더 하면 이 짬짬이라는 게 어디서 또 드러나냐면 그 중간에 정세균 후보하고 김두관 후보가 중도에서 사퇴를 했잖아. 그러면은 후보가 사퇴한 뒤에 정세균과 김두관을 찍은 표는 무효표야.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전표. 그 전표가 그게 무효표냐 이거예요. 그럼 그거를 갖다 무효표로 해갖고서 결선 투표를 안 하는 바람에 논란이 빚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컨벤션 효과가 제로화됐어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지. 그것도 왜 그랬냐? 송영길 대표가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못한 그 판정을 내렸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낙연 총리한테 물어봤어요. 그걸 왜 받았냐고. 받으셨잖아, 본인이. 네. 버텨야 되는데. 네. 근데 무효로 처리한 부분을 근데 그거는 결국 받았잖아. 받았는데 그거는요 이런 거예요. 그 솔로몬 재판에서 친어머니의 심정인 거예요. 당을 분열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 대선을 목전에 두고 그 이낙연 대표가 안 받았을 경우에 엄청나게 갈등이 생겨버리고 우리는 진영이 전열 정비를 하지 못한 채 대선을 치르게 되고 그러면 정말 그때는 그 책임을 이낙연 대표가 엄박 뒤집었을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끝끝내 버티지 그게 불합리하면 왜 그걸 받아놓고서 그걸 탓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솔로몬 재판에서 친엄마한테 비난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여튼간에 좀 며칠이나 더 버텼어야 됐어. 제가 볼 때는 너무 빨리. 근데 이낙연 대표는 그게 강점이자 약점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젠틀맨스러운 거. 그러니까 정세균도 너무 젠틀맨스러운 거. 그게 강점이자 약점이에요. 제가 우리 저 민주당의 원로 고모님이 광주에서 그 50여 개 이 대형교회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안 나오고 민주당에서 이낙연이나 정세균이 나왔으면 이낙연이나 정세균 됐을 거다라고 50명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만장일치더래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랬대. 우리 우리 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그 원로 고문님 말씀이 그것과 지금 똑같은 건데 그와 같이 이 공정치 못한 이번에 양궁에서 우리가 참 남자나 여자 단체에서 뭐 새 역사를 썼잖아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지, 우리가. 조그만 나라에 적은 수의 민족이 말이지, 40년을 갖다가 제패했고, 3연패를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인데, 그런 것이 다 보면은 선발 과정에서 그렇죠. 선입견 없이 이 공정하게 오직 실력으로만 공정하게 선발하는 과정이 밑거름이 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평가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선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종의 야합과 변칙과 반칙이 작용해서 그리고 짬짬이가 작용해서 불공정하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융합하는데 한계가 좀 있었던 것이고 그럼 그건 누구 책임이냐? 그건 이긴 사람이 책임이죠. 그 실제적으로요.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안 하던 시기라서 바깥에서만 보고 있었는데 이 이재명 캠프에 선대위라는 게 막 뭐 도와줘야 된다 그러고 같이 뭐 합력해야 된다라고 겉으로는 그러면서 내부에서는 이미 다 된 것처럼 사실 옛날 2012년 문재인 대선 캠프도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자기 캠프가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협력해주러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배척하고 소외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이재명 대선 캠프는 성남시와 경기지사 인너 서클이 다 주도를 했고 정보도 공유를 하지 않고 예산도 공유하지 않고 이렇게 치러졌다라는 그 불평불만들은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대선평 이제까지 정당에서 아쉽게 패배하고 참패한 선거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평가도 없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거 자체가 누구 탓이냐라고
라는 것을 아주 단적이고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대선 백서, 지방선거 백서가 지금 서대문 누구죠? 연대 청와생회장 친구. 우상호? 우상호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데 지금 공개를 안 했다 그러던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 대선 평가와 지방선거 평가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공식적으로 추진한다고 공개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2012년도 대선 평가단을 제가 악을 써서 주도적으로 만들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지난 그 윤석열과 이재명 싸움에서 아쉬운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거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굉장히 유심히 봐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 소리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우리 김 대표. 우상호가 위원장 그때 비대위원장인가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만들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그거는 공개를 안 했어. 공개를 안 할 거면 모토로 만들어요. 예. 그걸 안 만드는 님만 더 오해 못한 거지. 자, 5%를 이제 지지율을 연말까지 공언하셨어요. 근데 이 핵심이 호남 지지율 복원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호남 재건 전략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저는 호남 재건이 가능하다고 봐요. 예. 왜냐면 기본적으로 호남이 이낙연한테 제가 선거를 치러보니까 정말 서울에 있는 호남 사람들도 이낙연한테 등을 돌렸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선거 때 유세를 해서 목이 신 게 아니라 맨투맨으로 그걸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다 보니까 목이 쉬어버렸어. 근데 그게 이낙연 때문에 진 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몇 가지 쭉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도 그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가짜 프레임, 이낙연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라는 가짜 프레임을 우리가 충분히 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낙연 지난 대선 패배의 탓을 이낙연한테 덮어씌운 이 가짜 프레임을 1차적으로 깨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는 충분히 깨낼 수 있다라는 자신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5%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93년도죠. 1993년도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 선언을 했잖아요. 예. 혁신경영 선언을 했는데 그때 마누라와 자식들 빼고 다 바꿔라 했잖아요. 저는 우리 새로운 미래가 정말 지금이야말로 다 바꿔야 될 때다. 즉 당원들과 당사만 빼놓고 다 바꿔야 된다. 심지어는 당명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정말 황골탈퇴 제2창당의 수준의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대선 자산을 그나마 좀 이렇게 부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노력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여기서 자꾸만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이낙연 대표의 거취 문제를 1선 후퇴다, 2선 후퇴다, 3선 후퇴다, 은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부질없는 짓이다. 왜? 이낙연 대표는 지금 사실상 2선 후퇴해 있고 그렇죠. 현장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1선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이낙연 대표대로 혼자서 자기 충전과 자기 소위 말하자면 이 내공을 더 쌓을 수 있는 축적의 시간을 그냥 혼자 두도록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즉 우리라는 것은 새로운 미래는 새로운 미래대로 스스로 자강의 노력을 황골탈퇴 제2의 창당 수준의 혁신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이낙연도 살고 새로운 미래도 살고 그리고 범민주진영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낙연 한때 제 부동의 1위였던 지지도 1위였던 이낙연 대표가 어느 정도 살아나야 최소한도로 이낙연 대표가 후보가 안 되더라도 범민주 진영에 매우 경쟁을 흥미롭게 가져갈 수 있고 또
이낙연이나 정세균이나 이런 분들은 사람들이 신사고 페어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라 경선을 망치는 것을 막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분들이 불쏘시개가 될지 불씨가 될지 장작이 될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불쏘시개 역할이 됐던 그 장작의 역할을 하게 됐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대선 이 자산들은 소중한 자산이다. 예, 소소한 자산이 아니라 매우 소중한 자산들 다 보호하고 가야지. 그걸 인위적으로 말이 자꾸 상처내고 깎아내고 배제시키고 이러려고 하는 것은 이러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이재명이만을 위한 짓이다.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는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또 범민주진영의 후보가 된다면 제2의 이회창의 재현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해창 워낙 직접적으로 겪었을 거 아닙니까? 이해창이 두 번의 대선 그렇죠. 도전을 그죠? 그 당시에 이해창이 처음 떨어져 두 번째 4년간 이해창 대통령이었다 밤에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 지금 밤에는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인데 그 비교하자면 어떻습니까? 저는 결코 이재명 후보가 이회창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함이나 이 약점, 하자 이런 것들이 이회창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결코 못지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정말 염려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가지고 있는 정치권의 구조나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일부 극렬 팬덤들은 거의 어버이 수령 정도로 떠받들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지자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관망파나 조용한 다수들은 결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선거가 심상치 않다. 이재명 후보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만나본 민주당 의원들은 핵심 친명들 말고는 요즘 전부 다 잘 쓰는 용어가 자괴감이 든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게 아주 정확한 찬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래.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제 10월쯤 1차 판결도 나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물꼬가 터지는 방죽이 터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당장에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공천에서부터 이미 단단한 아성을 싸고 변호사 출신들로 그렇죠. 다 채우고 자기 비서 출신들로 엄청나게 철옹성을 가꿨는데 쉽게 붕괴되지는 아니라 봐요. 다만 균열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 문제는 이제 이재명 당사자는 본인이 이게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 또 이화영 당사자도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유일하게 남북관계를 전담하는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그것도 부지사 직급으로 지사 다음의 직급으로 둔 분이 유일하게 이재명 지사였는데 그런 남북 접촉을 하라고 특별 미션으로 만든 직책에 있는 사람이 대북 문제를 갖다가 접촉하고 협력해가는 과정에서 지사한테 전혀 보고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삼척동자가 들어도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너무 상식적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자기가 어떤 특정한 미션을 갖고서 어떤 자리에 앉았으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가서 보고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저 지사한테 자기 상급자한테 자기를 임명한 상급자한테 아무런 보고도 않고 아무런 보고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 재판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갖게 될지 그것도 저는 상당히 그 의문이에요. 대표님 아까 그 두 번째 지지율 상승해서 가지고 그 다 바꿔라. 네. 그리고 혁신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국민들은 새로운 미래가 뭐 있는지도 몰라요. 네, 알아요. 뭘 바꾸냐? 그래서 바꾼다기보다는 뭔가를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게 이제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새로운 미래 뭐 기득권이 있습니까? 기존 세력들이 뭐 움틀고 있어요? 이렇게는 다들 생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어떤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가져갈지 그 구상을 갖다가 일단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이제 제2창당의 이 각오와 그 이 플랜을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새로운 미래가 뭐가 있어 봐. 터전이 기반이 그게 딱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선요 새로운 미래는요 당명부터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저 새로운 미래가 정당인지 아니면 그냥 수식어인지 사람들이 몰라. 아 새로운 미래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예. 저게 새로운 미래 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실제 그 선거 출마한 사람이 많지도 않지만 선거 출마한 사람들 다 얘기 들어보면 새로운 미래가 정당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선거가 끝난 사람이 없어. 나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하네 그거는. 네, 심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이밍부터 벌써 잘못됐다. 너무 그 약간 허세와 이 가식과 미래란 게 너무 꽂혔어요. 네, 너무 그 허세와 가식과 허상에 집착해가지고서 제3지대라는 지나친 그 기대에 집착한 정당명이다. 근데 저게 아쉽게도 차라리 제3당 했으면 나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맞아. 새로운 미래 그러면은 저게 당인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요. 당명만 제대로 했어도 한두 석 정도는 비례가 됐을 거다 이렇게 봐. 그럴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당 이름을 포함해서 모든 걸 싹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새롭게 창당한다라는. 그래서 제가 당대표 이제 마지못해 경선을 하면서 제가 제 1번 타자로 내세운 게 뭐냐면 존재감 있는 정당이에요. 존재감이 없잖아요. 존재감을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정당이 있는데 정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니까 기사도 안 나오고 기사가 안 나오니까 또 더더욱이 더 페이드아웃 되고 그래서 우리가 페이드아웃 될 것이냐 무슨 사고라도 쳐서 확실하게 존재감을 보여줄 것이냐 그거는 그 길은 이슈를 선점하고 그 다음에 이슈를 선점한 뒤에 제대로 파이팅하고 그리고 그걸 제대로 이 포장해서 이 소위 언론 구매에 맞게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요즘 어찌됐든 제가 이제 취임한 지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취임하고서 비교적 그동안 총선 이후에 거의 기사화가 되지 않았던 새로운 미래의 기사가 이제 가끔씩 보도되니까 당원들이 사기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당 게시판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SNS 통해서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당원들이 이제 말하자면 기백과 패기를 되찾아가는 그런 단계인데 그걸 잘 모아내서 모든 걸 싹 바꿔서 존재감이 확실한 정당으로 새롭게 포지셔닝 해야 된다. 창당 이래 제대로 된 포지셔닝이 된 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제가 대표님 특보를 해드려야 되겠네. 네. 바로 요런 제안을 제가 발제로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금방 말한 존재감 있는 정당. 네, 네. 제가 예를 든 게 경실련을 예를 들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90년대 초반에. 그 몇 명 되도 안 한 데가 늘 이슈를 쫓아가서 먼저 터뜨리잖아. 그러니까 다 주목되고. 제가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슈들 중에 이 정도 조직이 충분해요. 내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은 이른바 티메드 사태도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우리가 정당에서는 유일하게 먼저 티메이드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말이야 손 놓고 있는 거냐 이거 해라 이렇게 목요일 날 수석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금요일 날 이 대책 마련에 촉구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진상조사단 내지는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활동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내부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의석이 없다 보니까 이게 활동에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이제 어제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주말이 지나면서 이제 정당에서 끼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슈는 선점했는데 제대로 파이팅과 메이드를 못했죠. 그 점에 있어서. 두 번째는 저는 증원 문제와 의료 파업 문제도 이거는 비대위 체제에서 나는 서명운동이라도 벌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국민들 구미에 맞고 또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정책을 그리고 필요한 정책을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걸 찬성했단 말이에요. 바로 내놓자마자. 그랬으면은 민주당이 민주당 이전에 총선 전에 민주당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총선이 끝나고 난 제1 거대 여당이 거대 제1당이 된 입장에서는 탄핵이니 특검이니 방탄이니 이것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발벗고서 윤석열 정권의 의대생 증원수와 의료계획 문제를 이거를 뒷받침을 해줬으면 훨씬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놀부 정치가 일상화됐기 때문에 상대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 거대 제1당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의료계획에 찬성하는데도 불구하고 딱 뒷짐지고 그걸 갖다가 윤석열 정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을 계속 즐기기만 하고 있잖아요. 전 이거는 정치 도의를 벗어나서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역사는 우연과 필연의 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그 의석수가 저렴하나도 어떻게 박찬대 같은 친구가 그 전체를 총괄 책임자야.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그간 친구들이 제대로 된 전략과 이 민생 대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기회예요. 첫 번째 기회. 두 번째는 모두 까기만 하면 안 돼요. 윤 잘못됐다. 민정 잘못됐다. 이걸 뛰어넘는 뭔가 금방 말한 의정 문제가 이런 거죠. 이거는 잘한 건 잘했다. 이게. 그리고 도와줘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 이게. 우리 대표님은 하실 수 있잖아. 네, 하죠. 이게. 대선 아까 8번 치르고. 당에서도. 그죠? 원내대표도 하시고 다 알잖아. 이게.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제안은 수석 대변인 하나를 잘 두셔야 돼. 당대표는. 지금 보니까 KBS 라디오 열린 토론에 개혁신당의 김성렬이라는 친구가 나와. 이 노웅래 의원 대변인 보장하는 친구야. 내가 잘 아는 친구인데 아주 정치적 경험도 약해요. 이게. 그런데 좀 똘똘해. 그냥 거기서 이제 말은 그래 꿀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의석세석이잖아. 한석이잖아.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수석 대변인만 똘똘하고 이게 뭔가 이게 좀 이 친구 이야기 된다 치면은 그런데 출연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럼 출연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미래의 정책과 이슈와 파이팅 여러 가지가 그래서 판을 만들기 어렵지만 만들어진 판에 이게 수석 대변인 하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정을 두는 게 결국은 우리가 존재감을 보여주는 방법 딱 두 가지다. 첫째는 대변인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부 메시지 두 가지고
이 메시지와 함께 액션 플랜, 그래서 퍼포먼스, 내지 이벤트도 같이 연결시켜서 그렇게 해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수석 대변인을 김양정 대변인을 시켰어요. 수석 대변인 여성인데 그 새천년 민주당 공채 그 일기 당직자 출신에서 그 당뇨로서 경험도 많고 그다음에 또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근무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사고 능력도 상대적으로 더 많고 그리고 좀 감각도 좋다고 봐서 수석 대변인 시키고 다른 선임 대변인 이야 다른 대변인들은 당신하고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을 당신이 선임해서 짜시오. 그렇게 해서 짰어요. 근데 굉장히 잘 짰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짰어.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커요. 그리고 앞으로 전폭적인 하여튼 뭐 우리가 없는 환경이지만 없는 환경이지만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지도부는 뭐 대표님이 맡아서 하면 되지. 이게 본래 당 대표가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국민 여러분, 새로운 미래 당대표 전병헌입니다. 제가 당대표를 맡은 지 한 보름 남짓 됐습니다만, 오늘, 상당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폴리뉴스와의 인터뷰, 그리고 상당한 그 전술가인 김동구 대표와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로운 미래가 지금 혼란한 한국 정치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답이 없는 노답 정치의 정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환골탈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사라진 소멸된 민주당을 대신하고 그리고 정당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그 정답을 모델을 우리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응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